안녕하십니까.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4년도 수학과학 계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윤기호 교수님이 발표하신 소아지역사회 획득폐렴 원인과 진단,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렴은 저희가 수학과에서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질환인데 막상 이 아이가 정확히 어떤 균 때문에 폐렴에 걸린 건가? 항생제를 꼭 써야 하나? 라는 보호자 질문에는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최신 역학이나 진단검사 또는 그 진단검사의 한계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에비던스 베이스 치료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논문은 첫 번째로 서론하고 역학, 왜 이 지역사회 폐렴이 여전히 중요한지, 전 세계와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원인균이 국내 연구와 국제 연구가 어떻게 다른지, 특히 같은 폐렴인데도 연구마다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특히 폐렴균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검사로 확진하는 게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경험적으로 항생제 선택부터 치료기간, 스테로이드를 쓰냐 마냐까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으로 왜 소아에서 지역사회 획득폐렴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폐렴은 저희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지고 친숙한 질환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입원의 주요 원인입니다. 저희도 외래에서 감기예요 하고 보호자들이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하다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감기가 아니죠. 그건 이제 원인균 검사나 동정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 원인 바이러스나 이런 게 있었을 것이고, 처음에 치료를 했을 때도 단순히 감기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항이도 질환 치료를 했다든지 이런 식인데 보호자들은 감기 치료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돌아가서 보면 여전히 폐렴은 전 세계적으로 입원의 주요 원인이고, 저희도 이제 아동병원이나 이런 데서 입원하고 왔어요 라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5세 미만 소아에서는 감염성 질환 중에서 사망 원인 1위가 폐렴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코비드19처럼 팬데믹을 일으키는 신종 감염병들이 대부분 호흡기 병원체라는 겁니다. 그만큼 폐렴에 대한 이해가 이 지역사회나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진단이나 치료, 예방 상당 부분이 성인 대상 연구에서 나온 경우가 많고 그것을 근거로 소아에 적용해 온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 교수님은 이 마지막에 소아에 특화된 최신 근거를 정리해서 국내외 연구를 요약을 하고 현재 진단 검사들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근거 기반 단계적 치료 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 논문이 이 논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에피데미올로지 중에서 글로벌 버든, 전 세계적인 폐렴의 질병 부담에 대해서 보면은 2015년 기준으로 폐렴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약 76만 명 정도로 합니다. 이는 출생아 1000명당 사망률로 환산을 하면 5.5명 정도 수준이고요. 미국에서는 소아 10,000명당 연간 15.7건의 입원이 폐렴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2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봤을 때 5세 미만 소아의 임상 폐렴 발생 건수가 2000년에는 1억 7,800만 건에서 2015년에는 1억 3,800만 건으로 약 22%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감소는 폐렴균 백신을 하는 거, 그리고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하는 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확대하고 영양이나 위생 개선, 그리고 진료 수준 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망률은 줄었지만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이나 병원 내원율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요. 즉 폐렴으로 인해서 입원 부담이나 의료 비용 부담은 여전히 있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고 합니다. 논문의 에피데미올로지에서 그러면 국내의 역학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 다국가 연구에서 국내 세계병원 기준으로 5세 미만 소아 입원의 22.3%가 캡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 폐렴으로 인한 것이었고요. 이건 베트남의 5.4%, 말레이시아의 2.8%,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18.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에서 폐렴이 소아 입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폐렴 관련 내용 건수가 2004년엔 9,509건에서 2014년에는 12,833건으로 늘었고, 특히 10세 미만에서 그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 같은 기간에 전국 응급실에서만 32만 9천 건의 폐렴이 진단이 됐고, 계절적으로도 보면 겨울철에는 RSV, 마이코플라즈마가 유행하면서 발생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3월에서 9월 개학시기에는 또 한 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는 이 패턴 자체가 바뀌어서 2021년 겨울에는 RSV-B가, 2022년 가을 겨울에는 히오 메타니모 바이러스와 RSV-A가 급증하는 것과 같이 예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에티올로지 중에서 주요 연구별 병원체 분포를 보면은 먼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4개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 이런 밑에 가브리엘, 퍼치, 에픽, 치얼프라고 합니다. 이 병원체 분포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바이러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브리엘에서는 78.3%, 그리고 나머지는 61, 73, 55% 정도로 절반이 넘습니다. 화농성 세균은 퍼치 연구에서 27.3%로 눈에 띄게 높은데, 이것은 이 연구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저소득 국가 대상 연구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미국 연구인 에픽이나 그 다음에 이 연구에서는 7% 또는 4.3%로 낮습니다. 그리고 비정형세균, 마이코플라즈마 등은 미국 내에서 이 파란색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 연구에서 8% 정도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펄치 연구에서 그 저소득 국가 연구에서는 아예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같은 폐렴 연구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 어떤 연령대, 어떤 계절에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 4 연구를 테이블로 정리를 해보면은 가브리엘은 8개 개발 도상국에서 888명, 펄치는 아프리카, 아시아 7개국에서 1769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 두 연구는 병원체 검출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펄치는 98.2%로 거의 모든 종류에서 뭔가가 검출이 됐습니다. 반면에 미국 연구는 각각 81%, 64.6%로 상대적으로는 검출률이 좀 낮았고, 상위 병원체를 보면은 바이러스는 대부분 RSV나 라이노바이러스가 1위를 차지했고요. 화농성 세균은 폐렴구균이, 비정형성은 마이코플라즈마가 우세했습니다. 이걸 요약을 해보면 혈액이나 흉막의 기관지 폐포 세척기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분자진단 워크업을 해도 병원체 검출률은 65%에서 98%까지 연구마다 차이가 크고, 그 중에서 화농성 세균은 확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연구 중에서도 아시아 연구는 결과에서 주의점이 필요한데요. 일본의 2005년에서 2006년 연구에서는 폐렴균이 24%, 마이코플라즈마가 15% 검출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폐렴균 백신이 시작되기 전인 시기라, 또 폐렴균 같은 경우는 비인두에 이게 상재균으로 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인두 집락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 연구는 2010에서 2014년 연구를 보면은 폐렴구균은 31.6%, 대부분이 소변항원 검사로 검출이 된 건데요. 소변항원 검사는 실제 감염뿐만 아니라 단순 비인두 증락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도 22.6%로 특이도가 낮은 혈청 검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5년 연구를 보면 IgM 단독 혈청 검사만으로 마이코플라즈마를 32.4%까지 보고를 했는데 활용성 세균 자체는 보고가 없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구분을 해봐야 될 것이 소변 항원 검사나 단일 IgM 혈청 검사 같은 경우는 비인두 증락하고 실제 감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렴구균과 마이코플라즈마 검출률을 이대로 믿기보다는 이게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연구를 보면은 국내 청이 연구들의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급성 하기도 감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6개 연구의 바이러스 검출률인데요. 9.8%부터 해가지고 72.5%까지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마다 PCR이나 배양 방법이 다르고 세기관지염을 포함했는지 여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연구는 세균 병원체는 아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35개 병원 농흉 121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폐렴구균이 36.9%로 가장 흔했고 화농 연쇄구균, 그 다음에 스타필콕스 아우레우스 황색포도상균이 5.7%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단일 기관 대엽성, 소엽성 폐렴 288례 연구에서는 배양으로 확인된 화농성 세균은 5.9%에 불과했지만 이 중 대부분이 폐렴구균이었고요. 혈청 검사로 확인된 마이코플라즈마는 50.7%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면은 배양 기반으로 해서 화농성 세균 검출률은 낮고 혈청 기반으로 하면 마이코플라즈마 검출률은 높은 패턴이 이 국내 문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좀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정례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2018년에서 20년 전국 28개 병원 102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가 41.3%, 바이러스가 65.7%, 세균이 25.8%, 이 중에 스타필코쿠스 아우레우스가 13%, 황색포도 알균이 13%고요. 폐렴구균이 9%, 인플루엔자균이 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상기도 검체를 포함을 했고 표준 혈청 기준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같은 시기인 2015년에서 2020년 코비드 전 프리코비드 기간의 또 다른 연구인데 엄격한 정례정리를 적용을 한 경우입니다. 상기도 단독 화농성균 결과와 진락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는 제외를 하고 마이코플라즈마는 고효과 혈청 기준을 적용을 한 경우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마이코플라즈마는 16.8%, RSV는 13.7%로 이렇게 줄어서 나왔고 화농성 세균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서에서는 원인균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같은 나라 비슷한 시기에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 진단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 나하고 남아서 임상 진료나 치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다이아그노시스 파트, 클리니컬 다이아그노시스, 임상적 진단 기준을 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을 진단하려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으로 발생한 호흡기 또는 전신 감염 증상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청진산 이상 소변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흉부 방사선에서 명확한 침윤이나 컨솔리데이션,
경화소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뢰에서도 부모님이 이거 폐렴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렴 진단 기준을 이 임상적 진단 기준을 적용해서 아이가 임상 증상이 있어야 하고 제가 첨단 소리가 있어야 하며 폐렴이 의심됐을 때는 엑스레이 상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진단을 할 때 반드시 배제해야 될 질환이 있는데 이 배제해야 될 질환이 병원 백탁성 폐렴이나 협인성 폐렴, 그리고 세기관지염, 무기폐, 그리고 악화된 천식 같은 것들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감별을 하지 않으면은 폐렴으로 오인되기가 쉽고 그러면은 또 폐렴이라고 입원하기가 쉬운 질환이 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WHO 기준을 주로 쓰는데 기침이나 호흡곤란에 연령별 빈호흡을 더한 기준이고 호흡곤란 정도도 중증도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 흉부방사선에서 뚜렷한 경화나 흉막 상출이 없으면은 호흡이나 기관지염, 세기관지염하고 감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항상 어려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폐렴의 진단 중에서 폐렴이 왜 이렇게 진단이 어려운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혈액이나 흉막의 배양은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민감도가 낮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객담은 소화에서 채취 자체가 어렵고 채취를 하더라도 비인두에 있는 삼재균 때문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비인두나 소변 항원 검사는 무증상 증락을 반영할 뿐이지 실제 감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혈액 PCR도 비인두에 증락된 근에 유전자 조각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특이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관지 폐포세척이나 폐생검, 이 표준 검사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진단적인 가치 면에서 소아에서는 거의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여기 오른쪽에서 같이 임상적 단서들을 종합해서 활용을 합니다. 홍보 엑스선상에서 대엽성, 수엽성, 경화 콘솔리데이션이 보이거나 농lum이나 흉막 상출 보이거나 높은 CRP나 프로칼시토닌 같은 염증 편취자가 보이거나 마이코플라즈마 유행기가 아닌 시기에 발생을 하거나 그리고 폐균 예방접종을 다 맞지 않는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는 임상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비인두 폐렴균 증락 밀도, 즉 얼마나 많은 양이 진락되어 있는지를 지표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단 중에서 비특이적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진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PCR 하고 혈청 두 가지를 보면은 PCR은 검체하고 검체 검사법에 따라서 민감도가 9%에서부터 100%까지 정말 넓게 분포합니다. 쌍혈청 검사와 일치도도 낮고 무엇보다 실제 감염인지 아니면 무증상 증락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보균자에서도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검출될 수 있는데 이 비율이 계절이나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혈청검사는 급성기하고 회복기 사이에 4배 이상 상승이 진단 기준이긴 하고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쌍체열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또 체열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는 단일 IgM 역할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경우에 양성 예측도가 1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IgM은 그 감염 후에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지속되고 반대로 영유아에서는 또 재감염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IgM 단독 이 항체가 하나만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수가 있고요.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실험적인 대안이 IgG와 IgM을 합친 단일 역가가 1대 644 이상일 때 국내 소아에서 PCR 양성도와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쓰면 특이도는 높아지지만 민감도는 다소 떨어질 수가 있고 특히 유행기에 학년기 소아에서는 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단법 중에서 이 논문에 호흡기 바이러스 새로운 검사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인두 검체 다중 RT-PCR이 표준적으로 쓰이는데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는 무증상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검출이 되면은 원인으로 봐도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라이노바이러스, 휴먼 보카바이러스, 휴먼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증상 소아에서도 흔히 검출되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때는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고, 또 이 논문에서 이외에 또 새로운 진단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증후군성 다중 PCR 패널은 바이러스, 비상형 세균, 화농성 세균의 내성 유전자까지 한 번에 검사를 할 수 있고 민감도가 100%, 특이도가 87.2%라고 합니다. 메타지놈이나 범 바이러스 PCR은 원인 이상 폐렴의 약 3분의 1에서 추가 병원체를 찾아냈고 무세포 혈장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셀프리 플라즈마 NGS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86%의 병원체 검출률을 보여서 표준 배양 PCR의 4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 전사체 분석 RNA 시퀀싱은 RSV 하기도 감염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향후 치료 표적을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의 치료 파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경험적 항생제 치료의 원칙부터 보면 선진국에서는 폐렴의 60에서 90%가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대중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 경험적 항균제는 세균성이나 인플루엔자 폐렴이 의심될 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 표를 보시면은 IDSA와 국내 질병관리청 2017년 지침 모두 비슷합니다. 화농성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면 아목사실린이나 암페실린, 비정형 폐렴이 의심되면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마크롤라이드, 인플루엔자도 의심되면 오셀타미비르나 지나미비르를 1차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항생제가 과다 처방되는 경향이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말라위에서는 미약군의 93%가 4일째 치료 실패 없이 지나갔고 14일째 실패 재발률도 항생제군과 차이가 없었다. 이런 논문이 있었고, 파키스탄에서도 미약군 CP율이 높긴 했지만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국 응급실 연구에서는 항생제 처방 여부가 30일 내에 치료 실패나 입원율에 유의한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즉, 항생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현실과의 딜레마죠. 현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약을 처방을 하게 되면 보호자들이 낫지 않는다, 약이 약하다, 약을 세게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보호자 교육이나 설득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폐렴에서 항생제를 쓰는 경우에 항생제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 평균 치료 기간에 관한 주요 무작위 대조 실험을 정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2014년 연구는 6에서 59개월 외래 폐포성 폐렴에서 5일 고용량 아목사실린과 11요법을 비교했는데 여기서는 극히 열등했습니다. 그리고 말라위의 2020년구는 흉부 함몰이 있는 폐렴에서 3일 5일요법을 비교했는데 역시 이것도 비열등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시험에서는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48시간 이내에 태어난 하나를 대상으로 주용량 대 고용량, 그리고 3일 대 7일요법을 해봤는데 둘 다 비열등했습니다. 캐나다의 연구에서는 외래 폐렴에서 5일 단기요법이 기존 10일 표준요법과 비슷한 효과를 냈다고 보고를 했고,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하면 2011년 IDSA와 2017년 국내 지침에서 공고해온 기존 10일 아목사실린 요법이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병증 외래 소아 폐렴에서는 3일에서 5일 정도 단기 요법으로도 충분하다는 근거가 최근 효력입니다. 근데 임상에서는 이렇게 논문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지만 임상에서는 아목사실린을 일단 쓰게 되면은 환자들이 잘 낫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실제 임상과 논문 사이에 약간 괴리를 느끼는 점은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보면은 마크롤라이드가 여전히 1차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소아에서는 그 전에서도 많이 논문에서 남았고 문제가 됐고 저희들도 알고 있긴 한데 마크롤라이드 내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내성이 중증도를 뚜렷하게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증인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자체가 자연히 호전되는 경향이 있어서 항생제가 필요성이 적을 수도 있지만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플로로퀴놀론 같은 대체 약제는 증상을 단축시키고 해열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긴 했지만 소아과에서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쓰는데 되게 신중하고 또 위험하고 이득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약제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크롤라이드 투여 후에 48에서 72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틀이나 3일간 약을 먹어도 발열이 지속이 되거나 방사선 소견이 악화될 때는 대체 약제로 위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마크롤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세부적인 치료 전략은 2019년도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하고 대한소아감염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폐렴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도 살펴보면 인플루엔자, 코로나 19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조기에 오셀타미비르를 투여하면 중증이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되는 환아에서 유병 기간하고 입원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 자나미비르는 흡입형으로 7세 이상에서, 페라미비르는 주사형으로 생후 6개월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입니다. 코로나 19의 경우에는 렘데시비르는 체중 3.5kg 이상이면 3.5kg 이상이면서 산소요법이 필요하지만 벤틸레이터 같은 기계 환기까지 필요하지 않는 소아에서 5일요법으로 사용을 하고, 느리마트렐비르나 리토나비르는 12세 이상 40kg 이상의 고위험 청소년에서 산소요법이 필요하지 않고 발병 5일 이내인 경우에는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인자는 비만, 당뇨, 심장질환, 만성폐질환, 경련질환, 면역저하 상태를 말합니다. 참고로 RSV나 아데노바이러스처럼 흔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리바비린이나 시도포비어 같은 특이한 바이러스 제제가 일반적으로 공고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폐렴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성인부터 보면 다소 이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단기 스테로이드가 입원한 성인 폐렴에서 임상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연구도 있고, 초기 염증 반응이 높은 중증 폐렴에서 치료 실패 위험을 줄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들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한계점이고, 소아에서는 좀 더 명확한 권고가 있습니다. 마크롤라이드 내성 여부하고 관계없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조기 스테로이드 투여를 하게 되면 유한율을 줄이면서도 이상 반응은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고, 또 중증에서 위중증 소아청소년 코비드-19 폐렴에서는 과도한 면역이나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용법을 보면은 덱사메타솔을 kg당 0.15mg씩 하루에 한 번, 고염증 상태일 때는 10일간 투여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앞에서 중증 코로나19 폐렴에서 렘데시비르와 함께 병용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권고하는 제안하는 공고관리 전략을 나타낸 표입니다. 먼저 진단 3가지 기준을 충족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중증도를 평가를 합니다. 호흡곤란이나 산소 포화도 저하가 있는지, 염증 표지자가 높은지, 흉부 X선에서 대엽성 컨솔리데이션이나 흉부 창출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외래에서 볼지 아니면 입원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합니다. 외래에서 보는 폐렴 하나는 상황별로 나뉘어가지고 세균성이 의심되면 아목사실린, 마이코플라즈마 유행하는 시기에는 마크롤라이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오솔타미비를 쓰고 그 외에는 대증 치료를 하고 치료 기간은 기본 5일 이상입니다. 이번 환자는 좀 더 세분해가지고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면은 1차로 암페실린을 사용을 하고 반응이 없으면 2차로 세트리악손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오셀타메비르를 사용하고 다음엔 페라메비르, 마이코플라즈마 유행 시기에는 마크로라이드 사용하고 이게 안되면 레모플록사신이나 도시사이클린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코로나19으로 진단이 되면 렘데시비르의 스테로이드를 추가하는 식입니다. 이번 하나의 경험적 치료는 증상이 발생한 48시간, 즉 2일 이내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차 치료는 5일, 2차 치료는 2년 반응에 따라서 기간 조정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뒤쪽에 별표로 표시된 세균성 의심 기준은 대엽성, 소엽성 컨설리데이션, PCV 폐렴균, 예방접종 미완료자 또는 마이코플라즈마 비유행 시기에 CRP 10 초과나 프로카시토닌 초과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논문의 결론과 임상적인 합의를 한번 살펴보면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은 흔하고 대부분 치료 가능한 질환이지만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진단하고 치료는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 항생제 남용, 그리고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진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과잉 진단을 피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임상적, 방사능학적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 그리고 빈두 검사나 혈착 검사 결과는 진단과 감염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석을 하고 명확한 세균성이나 인플루엔자 소견이 있을 때만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경증 의뢰 환자라면 단기요법을 고려하고 유행 시기를 고려해서 고혈과 마이코플라즈마 혈청 검사나 PCR을 활용을 하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나 중증 코비드-19처럼 근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선제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아에서 특이적이고 다학제적인 후속 연구를 계속 지원해야 된다 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뿐만 아니라 임상 베이스, 외래 베이스에서 소아청소년과를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로 소아 폐렴에서 가장 흔하게 확진되는 원인은 마이코플라즈마고 8에서 40%, RSV는 15에서 20%다. 화농성 세균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폐렴 부분이 40에서 50%, 화농 연쇄 부분이 10에서 25%로 양성으로 확인된 비율이고 입원한 폐렴 전체로 보면 한 2에서 5%만 화농성 세균으로 검출이 됐다. 폐렴은 임상적, 방사능학적 기준에 따라 보수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 폐렴 진단을 남발하지 말아라. 넷째, 원인균은 단순히 검사가 양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검사 결과를 이 아이의 증상이나 맥락에 맞게 신중하게 해석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